안녕하세요, 김현웅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정입니다. 자, 9월 10일 월요일인데요. 이제는 가을인가 싶을 정도로 바람이 선선하게 불더군요. 자, 이때쯤 되면 이제 여성분들은 화장대를 정리하는 분들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화장대를 정리하다 보면 이거는 참 못 쓸 것 같다라는 이제 화장품들도 있기 마련인데 오늘 체인지미 시간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쓸모없게 보이는 화장품을 쓸모있게 재탄생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 날씨 궁금해지는데요. 먼저 이 시각 야외로 나가보겠습니다. 김혜영 캐스터. 네, 상암동 채널A에 나와 있습니다. 네, 주말 내내 쾌청한 하늘이었는데요. 오늘은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날마다 지금과 같은 날씨면 참 좋겠는데요. 이 맑은 하늘에 깨끗한 공기까지 더해져 기분 좋은 출근길이 되겠습니다. 서서히 불어오는 바람에 가을이 왔음을 실감나는데요. 다만 큰 일교차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8시가 조금 넘은 지금 제가 서 있는 상암동은 20도로 제가 입은 옷도 선선하다 못해 쌀쌀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나오실 때 카디건이나 얇은 겉옷 챙기시기 바랍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껑충 뛰어오릅니다. 서울, 광주 28도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집니다. 낮엔 덥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전형적인 초가을 날씨를 보이니까요. 환절기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지역 자세한 낮 기온 보시면 서울과 전주, 광주 28도, 대전, 청주 27도까지 올라 늦더위가 이어지는 반면 비가 오는 동해안 지역은 강릉이 23도, 울산 24도에 머물며 낮에도 선선하겠습니다. 현재 대체로 맑은 가운데 동해안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오락가락 비가 오고 있습니다. 강원 북부 산지에 5에서 40mm의 비가 내린 뒤 오전 중에 모두 그치겠고요. 경북 동해안은 5mm 안팎의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동해안은 비가 오는 반면 서울을 포함한 내륙 지역은 종일 맑겠고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 단계까지 올라 공기도 쾌적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일교차 큰 초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비 소식이 있는데요. 목요일 제주를 시작으로 금요일엔 전국에 확대되겠고요. 중부 지역은 토요일까지 내리겠습니다. 가을 하늘이 마냥 반갑기만 합니다. 오늘 맑은 하늘 여유롭게 즐기시고요. 한 주의 시작 힘차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에서 오늘의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연예 터치로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묘성입니다. 네, 고현준입니다. 네, 오늘의 연예 터치 첫 번째 소식입니다. 동국소년단 결성한 평균 63세입니다. 네, 평균 나이 63세라고 하면 아이돌이라고 부르기에는 좀 민망한데요. 그러니까요. 어떤 분들 이야기죠? 동국소년단 하면 방탄소년단을 생각나는데 견제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59세 이경규 씨 그리고 67세 이덕화 씨의 이야기입니다. 네, 소년이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 무슨 얘기죠? 이분들이 최근에 뭐 도시어부 방송 보신 분들 알겠지만 알래스카에서 지금 맹활약 중이시고요. 알래스카 추운 땅 겨울동 나라 동국. 추운 나라 동국 이름 딴 거고요. 아시는 것처럼 두 분 다 동국대학교 출신이시기도 합니다. 방탄소년단 이름이랑 합쳐서 동국소년단 이름을 붙인 건데 알래스카에서 이렇게 낚시가 잘 되니까 그렇게 기분이 좋으신가 봐요. 특히 그 이덕화 씨 같은 경우에는 선상에서 이 노래 솜씨를 뽐내기도 했는데요. 이 영상 준비되어 있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총 한번 맞아보자. 난 총소리가 듣고 싶어. 총 맞은 것처럼. 노래하시네. 네, 노래였어요. 그루브가 있는데요. 이제 진짜 골든타임 왔어, 골든타임. 네, 이덕화 씨가 노래를 했다면요. 이경규 씨는 댄스를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입질이 올 때마다 춤을 그렇게 췄다고 하는데요. 이 영상 역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샴페인 벨트 이게 좋은데? 아니, 낚시를 하면서 어떻게 춤을 추죠? 다리 움직이는 거 보이세요? 야, 정말 진심으로 즐기는 게 느껴지네요. 네, 입질과 동시에 그냥 강남 스타일을 부르면서 저렇게 몸동작을 보였습니다. 제가 춤이라고는 차마 입이 안 떨어지는데 몸부림처럼 보이는데요? 이덕화 씨하고 이경규 씨하고 저게 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아이돌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칼군무 아니겠습니까? 또 칼군무를 선보이기도 했었는데 이 영상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칼군무요? 둘이 맞춘다는 말이에요.
저희가 본방송으로 봤거든요. 굉장히 흥이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호흡이 기쁘면. 대단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효리 씨의 Just 10 minutes, 그러네요. 10 minutes에 맞춰서 이덕화, 이경규 씨가 칼군무를 선보였는데 뭐 연출팀 입장에서는 이 둘이 뭐 동국소년단 그 이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대단한 어떤 호흡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근데 보통 아이돌들 같은 경우는 개개인마다 자신의 특징을 표현하는 말이 다 다르잖아요. 네, 이분들은 어떤가요? 이분들도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경규 씨가 이제 그 현지인들 앞에서 멤버들을 소개를 하는데요. 아주 그럴싸합니다. 이덕화 씨는 한국의 로버트 드니로, 그리고 이경규 씨 본인은 나는 한국의 이소룡이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마이크로닷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은 갱스터 래퍼다라고 아주 멋스럽게 소개를 하기도 잘 했고. 어울리네요, 네. 예. 장혁 씨는 브래드 피트라고 이야기했어요. 뭔가 딱 떨어지는 조합인 것 같아서 굉장히 그럴싸했습니다. 그러네요. 예. 자, 그런데 예. 이렇게 뭐 이분들이 춤추고 노래하고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도시어부라는 프로그램의 특성상 그렇죠. 큰 물고기나 정말 기분 좋은 상황이 펼쳐졌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말 그대로 지금 알래스카에서 잡아들이는 이 물고기의 사이즈가 네. 알래스카가 진짜 대단하긴 대단한가 봅니다. 그래요? 이곳에서 지금 뭐 이덕화 씨, 이경규 씨, 마이크로닷 할 것 없이 또 장혁 씨까지도 엄청난 월척들을 낚아 올리고 있는데 이경규 씨가 첫 번째로 낚은 이 할리벗이라는 물고기가 있는데요. 길이가 무려 28인치, 이 센티미터로 치면 70cm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경규 씨가 이걸 낚은 이후에 또 바로 방생을 했어요. 또 이덕화 씨는 115cm짜리 광어를 또 낚기도 했었는데 광어도 있군요. 이게 또 역시 방생을 했습니다. 이 방생을 한 이유가 이곳 알래스카의 아주 독특한 그 낚시 문화, 낚시법 때문인데 이 할리벗 조항이라는 게 있는데요. 처음 낚은 낚시 그 물고기가 할리벗이 28인치가 되면 그 이상을 이제 못 낚는 거예요. 한 번 낚은 물고기가 그 사이즈에 맞춰서 그 아래로만 낚아야 되기 때문에 28인치짜리를 낚은 후에 그보다 더 큰 걸 낚으면 풀어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미리 28인치짜리를 풀어주고 네. 더 큰 물고기를 지금 기대하면서 방생을 다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네. 처음에 잡은 그렇죠. 물고기의 맞아요. 사이즈가 그냥 기준이 돼버리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노림수가 있었던 건데 예. 이게 잘 통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덕화 씨가 방생을 하고 난 다음에 소원대로 1m 36cm의 대형 할리벗을 잡게 됩니다. 그런데 할리벗이 힘이 엄청나고요.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약간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선장이 잡고 난 다음에 총을 쏩니다, 물고기에게. 그래서 이제 안전을 위한 조치이긴 한데요. 저렇게 낚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좀 사나운 고기인가 보다. 네, 그래서 이경규 씨 같은 경우에는요, 꼬리를 너무 크게 움직여서 얼굴을 또 맞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다칠 뻔했어요. 네. 크게 다칠 뻔했죠. 네. 이게 야. 알래스카에 지금 가 있는지 뭐 여러 날 됐지만 3일째 되는 날, 그 우리 흔히 어복 황제 이경규 씨 그랬죠. 얘기를 하는데 진짜 사상 최고의 대형 물고기를 낚게 돼요. 무려 이게 참 저는 상상이 잘 안 가는데 네. 20kg짜리 20kg이요? 사람이에요, 초등학생 사람. 네. 무게인데. 그러니까요. 이 물고기 크기를 뭐 짐작하기도 힘들고 그 무게가 20kg이었는데요. 지금 이 장면인가 보다. 일단 월척을 하자마자 이경규 씨가 뭐 너무나 기쁜 나머지 마이클 잭슨의 빌리진 춤을 또 추면서 이 동국소년단의 면모를 드러내죠. 대홍어 20kg짜리였기 때문에 그동안 사실 이 도시어부에서 이덕화 씨, 이경규 씨가 어복이 좀 없었었고 올라온다. 지금 뭐 모든 걸 만회해버렸죠. 그리고 홍어더라고요. 기분이 좋아질 수밖에 없었죠. 저 대홍어 20kg짜리입니다. 저기. 야, 저거 삭히면 얼마나 먹을 수 있을까? 마을 잔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대단하네요. 예. 자, 최근 뭐 도시어부는 또 뭐 시청률로도 또 대열을 낳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네요. 앞으로 이 두 분의 활약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믿고 보는 가테리, 그녀의 매력은?입니다. 네, 김태리 씨 얘기인데요. 최근 인기인 미스터 선샤인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열연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미스터 선샤인에서 정말 인생 연기라고 할 정도로 대단한 연기를 너무 펼쳐보이고 매력적이에요. 있는데요. 네, 사실요. 드라마 보시나 봐요. 보고 있어요. 사실 이 연예계에서 20대 여자 스타의 기근이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걱정이 특히 많았는데 여배우들이 없죠. 그랬죠. 그랬는데 김태리 씨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러한
걱정이 사라졌다라고 할 정도로 대단한 활약을 보이고 있습니다. 데뷔작이 아가씨라는 영화를 통해서 얼굴을 비치게 됐는데요. 그 이후에도 1987 영화 그리고 리틀 포레스트를 통해서 충무로를 이끄는 여배우로 자리매김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생애 첫 드라마인 미스터 선샤인을 만나게 됐죠. 네. 다시 한번 진가를 발휘하고 있는데 이 작품이 김은숙 작가의 작품인데다가 이병헌 씨의 상대 역으로 김태리가 낙점됐다라는 소식 때문에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던 작품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기대 이상의 연기를 보여주면서 김태리를 위한 연기를 보이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그 아가씨도 봤거든요. 2016년 작품인데 그렇죠. 2018년이니까 불과 2년 만에 2년이네요.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또 확 점프를 한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대세 배우로 떠오를 수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믿고 본다라는 얘기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데뷔 2년밖에 안 됐고 3년 차 됐는데 김태리 씨 벌써 그런 대우를 받고 있는데 일단은 그 묘한 외모, 일단 웃을 때 보면 굉장히 상큼하죠. 리틀 포레스트 보면 진짜 말 그대로 여대생의 그 풋풋함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사회초년생의 또 어떨 때 가만히 있으면 굉장히 또 시크하게 보여요. 맞아요. 이 양면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게 김태리 씨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김태리 씨 하면요, 당찬 성격의 또 한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기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신인 맞아? 라고 할 정도로 이 큰 무대에서라든지 기자들을 만나는 자리, 관객들을 만나는 자리에서도 굉장히 당찬 면모가 보이고요. 특히 리틀 포레스트를 같이 했던 임순례 감독은 김태리 씨에 대해서 중심이 잘 서 있다. 누군가에게 휘둘릴 친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공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요. 박찬욱 감독과 함께 아가씨를 찍었을 때는 이렇게 연기를 해라라고 거장 감독이 디렉션을 주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김태리 씨가 왜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해요. 그만큼 거장 감독 앞에서도 긴장하지 않고 자신의 할 말을 분명히 하면서 소통이 가능한 배우다라고 평판이 있고요. 소신이 뚜렷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미스터 선샤인도 마찬가지로 김은숙 작가, 이응복 PD, 대가들과 하면서도 긴장하는 것 없이 아주 당당하게 연기를 펼친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김태리 씨 연기 소화력이 굉장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 비법을 뭘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김태리 씨가 대학에서 연기를 전공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요? 관심이 있었고 대학에서 동아리를 통해서 연기를 시작하게 됐고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극단 생활을 했습니다. 극단 생활을 수년간 하면서 탄탄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극단에 들어간다고 해서 바로 또 연기를 펼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밑바닥부터 연출도 배우고 여러 가지 제작에 대해 배우면서 배우로서까지 진출을 하게 됐고 그러다가 소속사 관계자에게 눈에 띄어서 그래서 영화까지 진출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아가씨를 통해서 1500대 1이라는 경쟁률을 뚫고 이렇게 칸 무대까지 입성을 하게 된 겁니다. 데뷔작에서 칸 무대를 밟는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러니까 각종 시상식에서도 신인상 탔고요. 그렇죠. 데뷔작 아가씨에서 맡았던 역할이 아주 당당했던 수키라는 역할이었고요. 그 이후에 1987에서는 또 권력에 맞서는 대학생 연희 역할을 맡았었습니다. 리틀 포레스트도 역시 그 고향으로 돌아와서 또 소소한 삶을 즐기는 혜원이라는 역할. 이 역할 모두가 사실은 굉장히 다른 역할인데 잘 소화해냈었고요. 굉장히 이렇게 연기들을 캐릭터에 맞게 잘 소화하는 모습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아주 독한 노력 덕분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대본을 손에서 놓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공 모드에 빠져있는 김태리 씨의 모습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고 그 무엇보다 또 모니터를 굉장히 많이 해서 모니터 요정 이런 평가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별명이 많네요. 가테리, 모니터 요정. 이 외에도 김태리 씨는 연기만큼 많은 별명을 또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성격이 이렇게 털털하고 사람들과 소통을 잘하다 보니까 어떤 별명도 다 그냥 이렇게 소화를 하고 인정을 하는 것 같은데요. 하정우 씨가 함께 아가씨를 찍었잖아요. 그때 하정우 씨가 지어준 별명이 테리야끼였다고 합니다. 테리야끼랑 섞어서 테리야끼라고 불렀다고 하고. 지극히 일차원적인 별명이네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말씀드릴 별명들이 굉장히 다 일차원적이에요. 한번 들어볼까요? 소속사 대표 같은 경우에는요. 테리베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 곰돌이 기억하시죠? 테리베어라고 부른다고 하고요. 그만큼 많은 분들과 털털하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내다 보니까 별명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뭐 팬들한테 받은 별명으로 좌절을 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별명이죠? 좌절할 일일 것 같아요. 일본어를 잘 모르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가씨가 굉장히 흥행을 하고 나서 일본 팬들과의 자리가 있었는데 그때 김태리 씨를 응원하기 위해서 일본 팬들이 들었던 그 문구가 일본 말로 다이스키라고 적혀 있었다고 해요. 네. 이게 다이스키라는 좋아한다. 말이 일본 말로 좋은 말입니다. 네. 좋다. 뭐 이런 뜻인데 네. 이게 다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죽다. 나보고 죽으란 얘기인가? 라고 오해를 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좌절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예. 나보러 죽으란 말이요. 이렇게 대사를 했을 것 같은. 퍽이나 웃기군요. 근데 어렸을 때 별명 같은 경우에는요, 네. 진짜 더 1차원적이더라고요. 네. 주변의 친구들이 뭐 네. 박테리아, 이태리 아이고. 타올 이런 얘기 불렀다고 그냥 하는데 이름에 붙이는 거죠. 어렸을 때. 어렸을 때는 들어가면. 이런 게 또 상처가 됐다고 합니다. 저는 고시라서 어렸을 때 고등어였어요. 저는 아무 이유가 성묘. 없어요. 그러네. 네, 근데 뭐 이렇게 별명이 많은 걸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인기도 많았을 것 같은데 어린 시절 사진도 굉장히 화제라면서요. 지금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 보면요, 네. 김태리 미모 변천사라는 그 사진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네. 어린 시절의 아이고. 사진들부터인데 분위기 있네요. 어릴 그만해요 때도. 또. 와. 이게 느낌이 다 비슷하죠. 이 그러네요. 오똑한 콧날에 네. 큰 눈에 또 아주 제일 왼쪽의 가게- 사진은 뭐 원빈 씨 어릴 때 사진. 그럴 수 있겠네요. 예. 네. 이게 사실 전혀 변함없는 이 외모에 많은 분들이 그 시선을 사로잡고 있죠. 예. 그러네요. 예. 자, 김태리 씨의 앞으로의 행보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네. 예.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죠. 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빛, 빛, 빛. 이름 따라 사는 남자입니다. 이 네. 빛이 보니까 태양, 빛이 아니고 네, 예, 채무, 빛이에요. 빛이네요. 네. 말씀 잘하셨네요. 채무입니다. 딱 연예계는요, 가수는 노래를 따라가고 배우는 작품의 제목을 따라간다라고 네. 하는데 이분은 이름 따라 빚을 지고 사는 그러네. 남자가 돼버렸습니다. 채무 네, 임채무 배우 이야기인데요. 채무라는 이름처럼 계속해서 빚을 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임채무 씨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살짝 제가 좀 네. 이력을 짚어드리자면 네. 68년에 뮤지컬 배우이자 연극 배우로 데뷔를 합니다. 그리고 드라마 아빠 우리 아빠, 분노의 왕국 등에 출연을 하면서 얼굴을 알리는데요. 훈남이시죠. 85년과 92년에는 연기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을 하면서 연기력을 인정받게 되고요. 네. 임채무 씨 하면 위풍당당한 풍채 그리고 근엄한 자태 때문에 아버지 역할 또 왕 역할을 굉장히 많이 맡았는데 맞아요. 네. 이런 진지한 역할은 물론이고 코믹 연기도 굉장히 잘해서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배우로서 자리매김했었죠. 네. 맞아요. 그런데 이런 임채무 씨가 과연 어떤 이유로 이름처럼 채무를 지게 됐을까요? 뭐 많이 알려져 있죠. 임채무 씨가 사실은 그 놀이동산을 하나 운영을 하죠. 맞아, 디랜드라고 있는데 네. 89년도에 약 3,000평 정도 되는 땅에 130억 원을 들여서 맞아요. 이 놀이동산을 개장하게 됩니다. 장흥인가에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아시아 최대 규모의 점플링이 있는 놀이동산까지 구축하게 되는데 이게 결국은 경영난이 심했다고 해요. 경영난으로 2006년도에는 한 차례 휴장을 한 적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또 230억 원 들여가지고 3년 만에 재개장했지만 매달 4천만 원 정도의 적자를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휴장, 개장을 반복하게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뭐 본인 통장에는 100만 원 정도밖에 없지만 계속해서 빚을 질 수밖에 없었고 살고 있는 아파트까지 팔아야 됐을 정도로 굉장히 그 큰 빚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네.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놀이공원 하면 다 비용을 지불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적자를 지면서까지 계속 무료를 고집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원래는 입장료를 받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받았었는데 개장한 지 일주일 정도 됐을 때 이 놀이공원 앞에서 뭔가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는 걸 목격했대요. 부모와 자식 간에 아이가 막 계속 찡얼찡얼 되니까 그 앞에서 막 다독이고 당황하는 모습을 봤는데 알고 보니 그때 입장료가 2,000원이었대요. 2,000원인데 4명이 들어가려면 8,000원 정도가 8,000원 이죠. 들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8,000원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가족들에게는 8,000원만이 아니었던가 봅니다. 네. 굉장히 어려웠었나 봐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임채무 씨가 가슴이 아파서 그 즉시 입장료를 받지 말아라 라고 통보를 내렸다고 합니다. 네, 네. 이 사연이 웹툰으로 그려졌어요? 네, 그 윤세노트라는 웹툰 작가가 있어요. 이 웹툰 작가가 일상툰을 그립니다. 이 평소 뭐 자신이 생활하는 모습을 그 웹툰으로 그리는데 생각날 때 그리는 만화라는 웹툰인데요. 여기에 임채무 씨와 이 디랜드 관련된 사연을 웹툰으로 그리게 된 것입니다. 보통 그 놀이공원 들어갈 때 입장료가 꽤 센 편이다라고 하면서 이 무료 입장이 가능한 디랜드에 대해서 예찬하는 그런 만화를 그렸는데 만화 끝에는
D랜드를 응원하고 또 임채무 씨를 응원한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이 웹툰을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줬다는 얘기가 되겠죠. 맞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경영이 어려워지면 일하는 직원들도 함께 덩달아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직원들을 잘 챙겨주는 오너로 그래요? 또 임채무 씨가 유명합니다. 책임감 있으시네. 네, 과거에 이 D랜드가 잘 됐던 시절이 있었대요. 그때는 꽤 돈을 또 많이 모았었는데 그때 직원들에게 아파트 한 채씩 총 야. 20채를 아이고. 사줬다고 합니다. 굉장히 통 큰 분인데 그러네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냐라는 질문에 비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너가 조금 덜 가져가면 가능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너로서 직원들을 생각하는 마음, 또 이 D랜드를 생각하는 마음을 그대로 보여줬죠. 케이스로 이렇게 잘 됐더라면 네. 실제로 이렇게 직원들에게 베풀 수 있었을 그렇죠. 텐데 이제 상황 자체가 안 좋아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D랜드가 소송에 휘말리기도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 놀이동산에 놀이기구를 임대하고 철거하는 업자, 임대 계약자가 이 본인이 이제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손해를 봤다라고 소송을 냈어요. 4천만 원 약간 넘는 돈에 소송을 냈었는데 1심, 2심이 지났는데 모두 임채무 씨가 승소를 했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D랜드를 유지하면서 뭐 소송도 있고 빚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는데 특히나 고비라고 해야 될까요? 주변에서 이 D랜드의 부지, 땅을 보고 다른 용도로 욕심을 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개발하라는 해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유혹의 손길들이 만났는데 이 D랜드를 꾸린 이유는 분명히 있잖아요. 아이들을 위해서였기 때문에 임채무 씨는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D랜드를 끝까지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임채무 그렇죠. 씨가 이렇게 포기하지 않으려는 이유도 궁금합니다. 결국 돈 때문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좋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그렇죠. 것이라고 합니다. 임채무 씨가 아이들을 참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 D랜드를 만들었고 영원히 없애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요즘 아이들이 모두 그 게임기만 들여다보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깝다고 하세요. 이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어울리지 못하는 아이들의 모습도 안타까워서 D랜드를 시작한 것인데 아이들에게 추억을 선물할 수 있다면 뭐 경영난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꾸준히 운영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하셨죠. 이 D랜드에 임채무 씨의 애정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네. 스케줄이 없는 날에는요, 임채무 씨가 직접 범퍼카, 바이킹 이런 것들을 작동을 한다고 해요. 직접 조작하시는군요. 네, 그리고 공구를 직접 들고 다니면서 안전 점검을 스스로도 하고 무엇이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이걸 좀 보완해야 되지 않나 하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점검을 하는데 그 모습들이 또 많이 목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목격담도 많이 들리는데요. 네. 그래서 이 D랜드가 임채무 씨의 뜻처럼 굉장히 안전하고 또 오랫동안 유지됐으면 하는 바람이 팬들 사이에서도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주인이 확실하시네요. 네, 그러네요. 주인은 진짜 자기가 들고 다니면서 뭐든지 다 하거든요. 그럼요. 예. 맞아요. 근데 좀 안타까운 건 최근에 다시 빚을 지고 있다는 얘기가. 네, 임채무 씨가 또다시 채무를 지게 됐습니다. 이게 이유가 11월 완공 목적으로 지금 이 D랜드 리모델링 진행 중이거든요. 요즘 분들이 이제 야외에서 활동하거나 야외 놀이동산을 별로 맞아요. 안 좋아한다고 해서 맞아요. 그래서 실내 공간으로 아이고. 바꾸는 작업을 하고 계신데 아이디어는 좋으신데. 아무래도 이게 실내 공간으로 바뀌면 뭐 냉난방에 또 비용이 들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입장료를 받으실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전국 통계를 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저렴한 가격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가수 활동도 계획하신다면서요? 네, 임채무 씨가 정말 많은 꿈을 갖고 있고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열심히 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수로서도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음원을 하나 발표를 했는데요. 네네. 100세 시대에 맞춰서 9988 내 인생이라는 노래를 발표를 했습니다. 잠깐만 들어보실까요? 임채훈 씨 목소리 맞아요? 그러게요. 굉장히 더 젊게 들리는데. 굉장히, 노래 아시잖아요. 네, 앞서 말씀드린 D랜드 같은 경우에는 어린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였다면 이 9988 내 인생, 이 가수로서의 활동은 동년배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활동이라고도 합니다. 직접 작사를 했다고 하고요. 네. 지금 임채무 씨 나이가 70대인데 네. 동년배들한테 저 나이에도 저렇게 살 수 있구나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고 싶다라고 하는데 충분히 그 메시지가 전달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많은 연예인들이 좋은 일을 하시는데 처음 방향 자체가 좀 독특하셨던 것 같아요. 예. 놀이동산을 차릴 생각을 하진 잘 않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거기다가 그렇죠. 지금까지 들인 돈 자체가 지금 한 수백억 정도 되는데 사실 편하게 마음 먹으면 그냥 인생 편하게 살 수도 있는 일인데 이렇게 도전하는 모습이 사실은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열정을 잃지 않으시길 바라면서 오늘 얘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Put on your best dress. Let's put your moves to the test. We're going club. 생방송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현욱의 굿모닝. 지금 시간은 8시 26분입니다. 네. 이번에 여러분에게 다양한 뷰티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체인지미 시간으로 꾸며드릴 텐데요. 오늘도 네. 세 분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방송인 장미화 씨, 피부과 전문의 김민주 원장님, 뷰티 디렉터 유현주 씨,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우리 화장품 여성분들 많이 쓰시는데요. 특히 화장품 파우치 같은 경우는 한번 떨어뜨리면 깨져서 맞아, 다시 맞아. 쓰기는 어렵고 또 샘플 같은 것들도 우리가 많이 받아두긴 하지만 또 깜빡 잊고 있다 보면 유통기한이 어느새 지나요. 맞아요. 네. 장미아 씨 같은 경우도 그런 경험 많으실 것 같아요. 똑같지 않을까요? 누구나? 아, 그래 보여요? 아니, 여성분들이 워낙 빙고. 많은 화장품을 쓰니까. 뭐 샘플은 물론이고 이렇게 기존에 쓰던 것도 네. 뭐 이렇게 쓰다 보면 이렇게 쓰다 남은 거, 쓰다 남은 거, 쓰다 남은 거.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봐서 한 10년 된 것도 있는 거야. 아유, 진짜요? 근데 버리지는 못하고 묵혀두셨어요? 언젠가 쓰겠지. 예, 네. 그 생각에. 부끄럽네요, 갑자기. 아유, 뭐 술도 아니고 10년이나 묵혀두셨어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가요. 바로 안 쓰는 화장품 재탄생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먼저 유통기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화장품도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있죠. 그죠? 예전에는 있다는 생각을 못 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유통기한이 어디 쓰여져 있는지도 잘 몰랐고 네. 또 심지어 영어로 쓰여져 있으니 이게 무슨 뜻인가 들여다본 적도 몰라요. 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요즘에 조금 관심을 갖고 보긴 하는데 네. 도대체 유통기한 어디 적혀 있나요? 특히 남자분들이 더 몰라요. 남자분들이. 네, 남자분들은 진짜 그냥 어떻게 막 쓰다 보면 다 끝나겠지라는 생각하니까 아예 거기를 찾아보질 않거든요. 네. 좀 알려주시죠. 네, 보통 화장품 이제 패키지나 네. 용기에 보시면 옆면이나 뒷면에 보시면 MFD, MFG라고 적혀진 게 보실 수 아, 있을 영어도 거예요. 네, 그거는 이제 manufactured라고 해서 이제 제조 연원일에 대한 약자예요. 네, 그리고 EXP라고 적어진 거는 expired date라고 해서 네. 이거는 이제 유통기한에 대한 만료일을 뜻하는 거고요. 뭐 어렵게 써놨으니까 모르지.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BB, BE 또는 이제 BBE라고 적어진 거는 네. Best Before End Date라고 해서 네, 이거는 약자로 화장품 사용 권장 기간을 의미하는 남자들은 저거 보고 겁니다. 비비크림인 줄 알았대. 하여튼 이렇게 어렵게 써놓으니까 좀 풀어서 써주시지. 그러니까. 근데 이게 보니까 화장품마다 이제 유통기한을 적는 방법도 다르고 네. 그러나 아마 같을 거예요. 개봉 후에는 1년 이내에 쓰는 게 좋다고 제가 들은 것 맞아요. 같아요. 네. 그게 모든 유통기간이 개봉 전과 개봉 후로 좀 나뉘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다르겠죠? 특히 이제 세정 제품, 클렌징 폼이나 클렌징 오일은 되게 오래 써도 된다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맞아요. 계세요. 이 네. 변질에 대한 생각을 잘 안 하시는데 이런 세정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개봉을 안 한 상태에서는 30개월, 일단 개봉을 하면 1년 이내에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네. 일반 스킨이나 로션 같은 경우에는 개봉하지 않으셨다면 3년, 그리고 어휴, 개봉을 오래가네. 만약에 했다면 1년 안에 사용하셔야 되는데 네. 뭐 1년을 저희가 권해드리기는 하지만 이게 스킨이 워낙 손이 많이 닿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네. 세균 번식 위험이 높기 아. 때문에 최대한 빨리 사용해 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관상용으로 쓰려면 3년이네요. 네네네. 네, 안 근데 누가 뜯고. 이걸 보고만 있어요. 뜯어내지. 그럼요. 네, 그죠? 그리고 네. 이제 입술에다가 직접 접촉하는 립스틱이라든지 틴트 같은 경우는 립 브러쉬를 꼭 사용하셔야지 위생적이고요. 그렇죠. 또 개봉 후에 립스틱 같은 경우는 이제 1년 이내 사용을 해주시고 마스카라나 아이라인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이내 그리고 우리 화장할 때 쓰는 퍼프나 스펀지, 네. 브러쉬 같은 경우는 이제 3에서 6개월인데 네. 꼭 일주일에 한 번씩 세척을 꼭 해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러네. 네, 아유, 새로 사야 되겠네. 네. 근데 뭐 이건 하나만 한 질문이지만 유통기한 지난 거 쓰면 별로지요? 저 정말 오늘 꼭 이 얘기 드리고 들어가고 네. 싶었어요. 그래요? 보통 비싼 화장품 사고 날짜 지나면 네. 몸에들 그렇게들 바르세요. 맞아. 얼굴에 아까우니까. 바르긴 그럼. 몸에 얼굴에 바르긴 너무 찝찝하고 네. 몸은 왠지 좀 묻을 것 같아서 몸에 더 바르시는데 진하잖아요. 그냥 네. 발에 발라요. 그러니까 점점 내려가요. 맞아요. 네. 발을 무시하는 제일 소사지. 예민하지 않을 것 같은 순서대로 다 바르시는데 아니 몸은 피부가 아닌가요? 그러니까. 몸도 네. 똑같이 유통기한 지난 제품 바르시면 똑같이 자극 생기고 똑같이 여드름 그렇겠네요. 생기고 트러블 생기기 때문에 네. 제발 몸에도 안 바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뭐가 중요하냐면 화장대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네. 또 조금 뭐
필요 없는 물건들이 있다든지 또는 조금 진한 물건들이 있으면 요거를 다시금 쓸 수 있는 물건으로 만들자는 게 오늘 주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직접 저희가 안 쓰는 화장품 재탄생 꿀팁과 더불어서 이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좀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리를 이동하시면 레시피까지 이렇게 바로바로 뜯어볼까요? 네 가지를 뜯으면서 만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킨과 오일, 이건 뭐 많이들 갖고 계시죠. 기본적인 아이템인데 이거 두 가지를 섞을 경우에 뭐가 만들어질까요? 뭐가 될까요? 립 앤 아이 리무버. 어렵네요. Listen and repeat. 먹는 건데. 립 앤 아이 리무버. 보통 집에 이렇게 뭐 향이 독해서 또는 피부에 안 맞아서 이제 남아도는 제품들 한두 개씩 가지고 계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그런 페이셜 오일이나 이제 바디 오일들을 이용해서 립 앤 아이 리무버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유효 기간이 지난 건 안 되는 거죠? 너무 많이 지난 거. 너무 많이 지난 건 안 돼요. 살짝 지났거나 안 쓰는 거. 안 쓰는 거, 남는 거 이용해서 만들어 볼 거예요. 집에서 화장을 지워보면 정말 가장 안 지워지는 곳이 눈하고 입술. 맞아. 근데 그 중에서도 입술을 이렇게 한꺼번에 쓱 뭉개면 어떻게든 되는데 이 눈은 굉장히 깨끗하게 지웠다고 지웠는데도 나중에 보면 속눈썹 사이사이에 그 아이라이너 같은 거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막 남아 있어서 또 잘못 지우면 팬더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정말 잘 지워야 될 것 같아. 근데 제가 여기서 주의할 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보통 스킨이나 이런 걸 이용을 하실 텐데 여드름용 스킨은 알코올 성분이 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드름용 스킨으로 이 방법으로 눈가를 지우면 좀 자극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이런 방법을 사용하실 때는 여드름용인지 알코올이 함유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한 스킨은 그냥 일반 스킨이네요. 알코올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럼 먼저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럼 제가 얼마나 잘 지워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지금 화장하고 오신 거죠? 지금 아이라인을 이제 그리고 오셔가지고 일단 집에 있는 화장솜에다가 안 쓰는 스킨을 먼저 뿌려주세요. 요도 많이 안 썼네. 한 병이 꽉 찼어. 이렇게 뿌려주신 다음에 또 안 쓰는 페이셜 오일. 오일이에요? 네, 페이셜 오일이에요. 이거 이제 그 화장 지울 때 쓰는. 아니요, 그냥 얼굴에 쓰는 보습제로 쓸 수 있는. 오일은 다 화장 지우는 줄 알고. 그러니까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하니까 맞는 줄 알았잖아요. 클렌징 오일도 있긴 하죠. 몇 방울 떨어뜨려요? 한 3-4방울 정도. 3-4방울 정도. 떨어뜨리신 다음에 이제 라인이 그려져 있는 부분에다가 그냥 그렇게 지우면 돼요? 바로 올려주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눈을 감으시면 저는 이거 두 가지를 어떻게 따로 섞어가지고 쓰는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너무 쉬운 방법이죠. 이렇게 15초 정도 약간 눌렀다가 살짝 눌렀다가 15초가 지나고 나서 이렇게 닦는 거죠. 우리 매니큐어도 살짝 한번 눌렀다가 지워야 좀 잘 지워지죠. 정말 깨끗하게. 그래, 지금 뭐 시간이 15초가 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15초가 되지 일단 이 안에다가 살짝 올려두기만 해도 지금 그 부분이 좀 묻어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거죠. 충분히 이렇게 닦아주시면 좋은 게 이제 오일만 사용하는 것보다도 좋은 건 스킨을 발랐을 경우에는 이 유분감이 이제 잔여물로 남아있는 유분감까지 전부 다 깨끗하게 지워지기 때문에 판단운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덕분에 얼굴은 짝짝이가 됐지만 그러면은 스킨 말고 뭐 크림이나 이런 걸로도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럼요. 이제 크림을 만약에 사용하시게 되면은 좀 더 부드러운 제형으로 만들어 쓰실 수가 있어요. 립스틱도 지워지나요? 그럼요. 립스틱도 지워집니다. 제가 또 그것도 한번 볼까요? 한번 해볼까요? 똑같이 스킨을 해주시고 남은 스킨에 너무나 쉽죠. 오일은 그냥 떨어뜨려서 이렇게 떨어뜨린 다음에 그건 그대로 놔두고 그냥 활용해서 쓴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섞어버리면 또 그거는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처리를 안 하면. 제가 이번에는 조금 더 진하게 잘 보일 수 있도록 제가 제 팔에다가 근데 진짜 섞어서 한 통을 만들진 말까요? 그러면은 또 그 자체가 또 문제가 되잖아요. 나중에 처리가 안 되면. 처리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만들어서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너무 번거롭진 않네요. 지금 그리고 또 이렇게 제가 무슨 갑자기 지금 홈쇼핑 분위기예요. 이렇게 해서 잘 지워진다 이걸 지금 보여드리기 이렇게 해서 위한. 제가 놓고 그러면 이렇게 살짝만 눌렀다가 물 지울 때 바로바로 지우지 말고 살짝만. 제가 지금 거의 한 1, 2초만 있다가 지웠는데 좀 더 있으면 거의 다 지워진다고 바로 지워졌네요. 이게 지금 유분, 그러니까 기름기 성분이기 때문에 잘 안 지워지잖아요, 보통. 보통 그렇죠. 메이크업 제품들은 유분기가 굉장히 많아서 오일을 같이 써주시면 깨끗하게 기름은 기름으로 지워라. 그렇죠. 맞습니다. 기뻐하시네요. 스킨과 오일은 립 앤 아이 리무버.
네. 리핏. 네. 두 번째는요. 아이섀도우에 투명 매니큐어를 썼습니다. 이건 뭘까요? 과연 어떤 걸로 재탕했을까요? 펄 매니큐어. 오늘 영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그러네요. 이 펄이 요즘 대세잖아요. 대세죠. 네. 이것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집에 분명히 아이섀도우 부서진 아이섀도우 있으실 거고요. 네, 많이 떨어뜨리시니까요. 맞아요. 네. 이거 여성분들 정말 화내고 짜증나고 막 너무 아까워요. 네. 이거는 이제 쓰기가 쉽지 않으신데 네. 이렇게 부서진 아이섀도우를 네. 굉장히 잘게 부셔주세요. 오히려 이제 더 잘게 쪼개라. 네. 더 부셔주신 다음에 부서져 있는 거를 네. 더 쪼개라. 더 가볍게. 곱게 파우더처럼 될 때까지 네. 부셔주시고 네. 이거를 바로 이제 A4 용지 같은 종이 있으시면 네. 깔때기 모양, 네. 깔때기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네. 제가 들고 있을까요? 네, 깔때기 모양 만들어 주시면 네. 바로 곱게 부신 섀도우를 네. 부어. 넣을 거예요. 담아주시면 됩니다. 네. 부어요. 뭘 하려고 그럴까 되게 궁금해요. 이쪽으로 빠지지 않나요?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네. 이제 네. 살짝만 이렇게 네, 눕혀서 앞으로 좀 부어주시고 기울여줘요. 네. 네. 그런 다음에 투명 매니큐어 있으실 네. 거예요. 투명 매니큐어에다가 이 섀도우 펄을 부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깔때기로 해서 거기다 넣어라. 네. 이렇게 해서 밑으로 해서 밑으로 해서 이렇게 넣기가 들어가니까 네. 넣기가 쉽지 않잖아요. 구멍이 가루가 작으니까. 네.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 네. 바로 아우 매니큐어 냄새. 이게 잘 섞일까요? 궁금해요. 네.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네. 이렇게만 하면은 시중에서 판매하는 이제 색깔이 있고 펄이 있는 매니큐어보다 훨씬 발색도 좋아요. 그래요? 네. 훨씬 더 색깔이 더 잘. 네. 시중에 이렇게 펄 색깔이 많이 매니큐어 그렇게 나죠? 만드는 거예요? 아마 좀 다르겠지만 저희는 다시 이렇게 재활용해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우리 저기 모델 손에 한번 발라볼까요? 궁금하네. 궁금해요. 그래서 오히려 발색이 좋다 그래서 그러면 본인이 이렇게 만들어 써도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죠? 네. 근데 이게 반드시 투명 매니큐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색깔이 있다 그러면 섞이겠죠. 색깔이 때문에 짬뽕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그 색깔을 좋아하는 사람은 섞어도 그렇게 되겠네요. 섞으셔도 괜찮아요. 네. 여러 가지 색깔을 섞어서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네, 제가 그래서 한번 그럴싸한데요. 발라볼게요. 자, 이분 본인이 원치 않는 색깔일 수도 있는데 가을이니까 가을가을하게 가을 제가 색깔로 가을가을하게 그러네, 약간 연한 갈색. 네, 연한 갈색을 어머 신기하다. 좀 더 진한 색을 원하실 경우에는 이제 좀 그 더 많이. 섀도우를 많이 원래 많이 매니큐어는 바르시면 2번 발라야 또 제 색상이 맞아요. 나오니까. 네.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왜 갈색 보니까 가구가 왜 갈색이 많잖아요. 네. 약간 벗겨진 거. 그런 오, 곳에 이렇게 살짝 페인트 칠해줘도 제형으로. 괜찮을 것 같고. 오, 그다음에 굿 활용. 굿 네. 활용. 그다음에 나는 투명 매니큐어가 필요해. 그래서 이렇게 섞이는 싫어. 그러면 투명 매니큐어 바르고 가루 좀 뿌려주고 그 위에 한 번 더 바르고.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번거롭긴 하겠지만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거 되게 신기하네요. 네, 좋은 그래서 꿀팁이죠. 아이섀도우와 투명 매니큐어를 합친 투명 펄 매니큐어를 만들어봤고 네. 세 번째는요. 네. 영양 크림과 글리세린을 합쳤네요. 이번에는. 영양 덩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뭘까요? 헤어팩. 오. 이 경우는 생각만 해도 영양 크림만 발라도 막 떡이 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근데 크림 같은 경우는 네. 사놓고 못 쓰는 경우도 많아요. 내 피부와 맞지 않아서. 네. 이렇게 활용하면 되겠네요. 네. 보통 영양 크림이 보통 되게 비싸죠. 네. 맞아요. 그리고 되게 유분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유분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날짜 지났을 때 제가 몸에는 절대 바르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두피에 머리카락에 바르시면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데요. 근데 그 영양 크림 안에는 유분기도 많고 네. 수분도 많고 그리고 케라틴 같은 모발에 도움되는 성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헤어팩으로 사용하시면 보습과 영양 보충을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영양 크림을 유효기간 좀 지났을 때 몸에 바르는 건 좀 그렇지만 두피는 괜찮다는 네, 얘기예요? 모발에는 괜찮습니다. 모발에는 괜찮다. 네, 네. 그렇지. 두피 말고 머리카락에만. 네, 네. 네. 그럼 이것도 네.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만들어 굉장히 쉬운 방법이라서 네. 일단 남아도는 이제 남아 있는 네. 이런 영양 크림을 한 스쿱 떠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글리세린을 한 글리세린. 3-4방울 정도 넣어주시고요. 세네 방울. 네. 이 글리세린 이제 화장품 만들 때 꼭 들어가는. 네, 화장품에 꼭 들어가는 네. 보습 네. 원료예요. 네. 네, 보습을 주기 위해서. 네, 수용성 보습 원료이기 때문에 많이 안 넣네요. 한 3-4방울 정도에도 네. 충분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저을까요? 해준 다음에 네, 저어서 네. 사실은 영양 크림에 글리세린을 3-4방울 넣어봐야 무슨 효과가 있을까 싶은데 네. 뭔가가 저게 영향을 미치겠죠. 네, 이렇게 해서 머리카락에 그냥 발라준다는 네, 거죠? 손에다가
떠주신 다음에 네, 이렇게 한 500원짜리 동전 크기 정도 지금 네, 맞아요. 쉽게 얘기해서 헤어팩 하는 거예요, 지금. 네, 머리가 네. 손상된 부분에 특히 이렇게 팩을 해주시듯이. 특히 요즘에 염색들을 많이 하잖아요. 타투도 많이 하고 피부도 염색하셨네. 우리 모델분도 끝이 약간 상해 많이 상해 있으시고 이런 경우에 이제 많이 머리카락이 상하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헤어캡이나 이제 수건을 머리에 이제 씌우셔서 15분에서 20분 정도 장치를 해주세요. 흡수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물로 헹궈주시면 돼요. 물로 반드시 헹궈라. 그냥 다니면 정말 떡지는 거죠. 그렇죠. 이건 나름대로 팩이니까요. 나름대로 이렇게 딱 이렇게 모양이 딱 잡혀서 다니시는 것도. 근데 헤어팩 살려고 그러면 가격이 나가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요거는 일주일에 한 몇 번 정도 하면 될까요? 요거 일주일에 3번 정도 해주시면은 정말 윤기 나는 머릿결을 가지실 수 있어요. 그러네. 이거 미용실 가가지고 헤어 관리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이렇게 버려지는 남는 영양크림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네 번째로 가볼까요? 네, 샘플 스킨에 향수를 섞으면요. 샘플 스킨 많이 봤죠. 이 조합은 과연 뭘로 탄생할까요? 바디 미스트. 바디 미스트. 그러니까 우리가 왜 바디 로션 같은 걸 쓰는데 사실 여름에는 건조하지 않으니까 로션을 잘 안 쓰게 돼요. 맞아요. 그럴 때 바디 미스트 같은 거 이렇게 좀 뿌려주면 건조한 것도 막고 나는 느끼지 못하지만 피부에도 좋고 그럴 것 같아요. 네. 자, 이것도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보나요? 일단 이제 우리 화장품 살 때 보면은 조그마한 공병에 이렇게 스킨을 샘플을 너무 많이 받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정말 쓰기는 힘들어요. 굴러다녀요. 네, 이런 애들을 가지고 아주 가벼운 향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좀 사시나 봐요. 요즘에 이것도 많이 안 줍디다. 요즘은 막 개 끈다고 예전에 정말 샘플 많이 줬었는데 요즘은 많이 안 줍디다. 또 요즘에 그 향수도 가지가지 여러 가지로 가지고 있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그중에 있다 보면은 마음에 안 드는 향은 사실 잘 안 쓰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 향수로 활용하면 되겠네요. 지나게 되네요. 그래서 샘플 스킨을 이렇게 공병에다가 담아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스킨을 담아서 안 쓰는 향수. 맞아. 향수. 좀 독한 향수들 쓰시면 좋아요. 네, 좀 독한 향수들을 좀 물러지니까 이렇게 해서 한 2번 정도만 넣어서 많이 안 넣네요. 많이 넣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향이 너무 강하면 못 쓰니까. 지금 뿌리 향수도 굉장히 강한데 이렇게 스킨이랑 섞어서 흔들면 그냥 이렇게만. 야, 너무 간단하네요. 네, 너무 간단하죠. 사실 뭐 우리 집에 안 쓰는 스킨도 많을 거고 화장 향수도 많을 건데 이 두 가지 조합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한번 뿌려볼까요? 네. 오늘 냄새가 일단 어떤지. 너무 많이 온몸을 써줬기 때문에 이거는 제 몸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향이 어때요? 강한 향인데 무슨 향인지 알겠는데 아무래도 향수를 그냥 쓰는 것보다는 향이 일단 좀 연해졌고요. 그리고 촉촉한데요, 굉장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봄갈 그 사이에 너무 크림 바르기는 무거울 때 이런 거 뿌려주시면 훨씬 도움이 많이 돼요. 여름에는 크림 바르면은요 찝찝하고 끈끈하고 땀 더 나고. 지금 너무 촉촉해서 너무 좋아요. 그래요. 그리고 향도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게 향수가 말이에요. 이 정도면 쓸만해요. 자, 그럼 우리 모델분 헤어팩 어느 정도 됐는지 한번 볼까요? 네. 뭐 짧은 제가 머리를 시간이지만 헹굴 수는 없어서 일단 제가 이제 물수건으로 살짝 좋은 방송이에요. 검증까지 해요. 이렇게 닦아주신 다음에 한번 빗질을 해볼게요. 지금 살짝 유분기가 있긴 한데 어차피 이렇게 하고 감아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원래는 헹궈야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감아야 되는 거니까. 아까 상했던 모발 끝부분이 좀 윤기나게. 근데 일단 정말 보기에 굉장히 윤기가 있어요. 아까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좀 푸석푸석하고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염색이 좀 갈색으로.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게 영양 성분을 공급해 준 거잖아요. 그렇죠. 머리에.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굉장히 촉촉해요. 좋아요. 바로 이렇게 확인이 되네요. 그러네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저도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여성분들 보면 아이 메이크업 많이 하는데 아이라이너나 마스카라 같은 경우는 또 유통기한이 지나면 발색이 잘 안 돼요. 네, 맞습니다. 재탄생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네, 보통 이제 유통기한이 지나기 전에도 발색이 안 되곤 하는데요. 맞아요. 몇 번 안 썼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화장을 할 때 보통 유분으로 된 제품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베이스가 유분기라서 이제 아이라인을 그리게 되면은 유분 베이스에다 계속 바르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군요. 막히는 거예요. 저는 그 회사 제품이 안 좋다고
나온다고 욕을 엄청 하면서 다음엔 그 제품을 안 써야지 막 이랬는데. 자주 버리시잖아요. 안 나온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 물티슈 하나만 있으면 바로 발색을 새로운 제품처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티슈는 뭐 집에 엄청 그렇죠. 남아 넘치죠. 이렇게 안 나와요. 하다 보면은 안 나오는데. 안 나오네 진짜. 네, 안 나와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잘 안 나와. 이게 원래 진하게 나와야 되잖아요. 선명하게 그려져야 되는데 이 정도는 거의 이제 다 쓰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물티슈에다가 한번 이렇게 유분기만 닦아주시면 어머. 진짜. 어머. 그러면 바로 이게 어떻게 보면 말라 있는 거네 그게. 네, 그죠? 이제 물기를 좀 더 줘야 되는 거네. 네, 물기도 주시고. 그러면 다시 이제 새롭게 이렇게 진하게. 맞아요. 이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신기하다. 아까는 안 나왔었죠. 그러네요. 안 나왔다가 다시 물티슈 한 번만 닦으니까 이렇게 진하게. 그러니까 이 제품의 특성을 잘 몰라서 벌어지는 경우네요. 그렇죠. 많은 걸 버렸네요. 그러네요. 저희가 이렇게 안 쓰는 제품들 재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오늘 배운 방법들로 여러분들 파우치에 있는 화장품들 다시 한번 좀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요. 다음 순서는 저희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궁금한 것들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장미화 씨가 이걸 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시청자 입장에서 몇 가지만 좀 질문을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드리는 질문이요. 화장품 도대체 어떻게 보관할까? 이게 적정 온도가 있다는데 여름에는 특히 시원한 냉장고에 넣고 쓰면 굉장히 쾌적하고 좋거든요. 냉장고에 넣어서 보관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넣으시면 안 됩니다. 넣으면 안 됩니까? 하나만 기억하세요. 15도. 15도. 네, 화장품이 가장 좋아하는 온도는 15도입니다. 이게 오히려 너무 차갑게 보관하면 실온이랑 차이가 많이 나서 침전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은데요. 보통 냉장고 온도 한 2도에서 5도 정도 될 거예요. 그 온도는 너무 낮은 이유가 또 저온에서 자라는 세균이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낮은 냉장고 온도보다는 15도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15도. 기억하기 어렵다면 와인 알코올 도수를 기억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되네요. 그게 더 어렵구만 나는. 아무튼 15도. 어쨌든 냉장고에 화장품을 넣는 것은 좋지 않다. 근데 이미 냉장고에 들어가 있는 집들 지금 많이 있을 거예요. 특히 홈바 부분에 이렇게 누르면 이게 튀어나오는 부분에 많이 드실 텐데 그럼 그거 도로 뺄까요? 아니요, 도로 빼지는 마세요. 그래요? 이왕 한번 넣었다면 온도차를 급격하게 화장품이 느끼면 오히려 변질이 가속화되기 때문에 지금 넣으신 거는 그냥 사용을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다음에 샀을 때부터는 넣지 말고 15도 또는 화장품 전용 냉장. 그게 가장 좋기는 하죠. 그렇군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핸드크림이라든지 오일 같은 거는 냉장고에 넣게 되면은 이제 온도가 안 맞아서 굳어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제형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냉장고에 넣지 마시고요. 또는 이제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실온에서 꼭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화장품은 사실 보습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수하자마자 화장품을 발라라 이 얘기를 듣고 어떤 분들은 그 세면대 위에다가 바로 이렇게 화장품을 놓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바로 제 얘기예요. 딱 하고 그래요? 최정 씨 얘기래요. 그건 어떻게 좋은 방법일까요? 좋지는 않습니다. 안 좋아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세안이나 목욕하고 3분 이내에 보습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화장품을 화장실에 놓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세면대 위에다가. 네, 맞아요. 근데 화장실은 아시다시피 가장 습도가 높고 가장 후텁지근하죠, 집에서. 그만큼 곰팡이도 잘 자라고 세균도 잘 자라는데 그게 화장품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장품에도 균이 서식할 수 있기 때문에 화장실에는 최대한 보관하지 마시고 그냥 화장실 가까이 있는 화장대에 보관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귀찮아하지 말고 좀 움직여라. 서로 나와서 바르시는 것이 좋을 것 혜정 씨 얼굴에 약간 곰팡이가 있는 거 같아요. 쌀로 얼른 빼야 되겠어요, 세면대에 있는 거. 자,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뭐 항상 의미 있었지만 화장품을 많이 쓰는 여성분 입장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모델분을 포함해서 4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여러분의 궁금증을 또 해결해 드리는 무엇이든 Q&A 시간입니다. 정철진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지난주에 이어서 집값 폭등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오늘 영상으로 보는 이슈가 먼저 준비돼 있죠? 그렇습니다. 요즘 뭐 대한민국 경제 최대 핫 이슈
서울 집값 폭등인데요. 최근 현황을 좀 보면 일단 뭐 아예 매물을 집주인들이 다 걷어들이면서 호가도 굉장히 높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당국에서는 빠르면 이번 주에 고강도의 부동산 대책 또 내놓는다고 합니다. 네. 먼저요. 일단 현재 서울 집값의 현황 어떤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서울의 한 아파트. 집값 추가 상승을 기대한 집주인들이 매물을 걷어들이면서 거래는 뚝 끊겼고 호가는 크게 올랐습니다. 통계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8억에 팔리던 거 9억에 내놓으니까 팔리니까 이제 9억이라고 하면 안 한단 말이에요. 이제는 내놓으면 10억이에요. 서울 아파트 가격은 2014년 8월 이후 49개월 동안 한 달도 쉬지 않고 올라 최장 기록을 세웠습니다. 한 채에 4억 9천만 원이던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7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실수요자는 발을 동동 구릅니다. 지금도 너무 비싸긴 한데 앞으로도 계속 조금 오를 것 같아서 근데 사고는 싶은데 전세 들어인 사람은 지금 멘붕이에요, 멘붕. 이렇게 있어서는 내가 지금 서울에 못 살겠다 해가지고.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세제와 금융대책 전반이 포함된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일부 투기적 수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조금 편승된 그 불안 심리가 작용을 좀 한 것 같아요. 적절한 창구를 통해서 원보이스로 얘기를 하겠다. 정부의 추가 대책이 집값을 안정시키고 실수요자의 불안감을 달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채널A 이현수입니다. 자, 정부에서 고강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집값이 지금 막 폭등하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건데 지난달에 허위 신고가 역대 최대였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뭐 기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에 눈에 두드러지는 현상은 이 집값 허위 매물 신고가 폭증을 했다라는 건데요. 이 허위 매물의 이 상태, 종류가 과거와는 좀 다릅니다. 즉 비싼 가격에 물량을 내놔서 허위 매물이다 신고한 게 아니라 싼 가격에 내놨다고 하는 뭐 이런 행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일단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뭐 항의 전화뿐만 아니라 해당 이 호수에 찾아가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 허위 매물 신고가 어떤 행태로 벌어지고 있느냐? 이제 과거에는 부녀의 담합이라고 해서 뭐 몇 동 몇 호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뭐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요. 뭐 시대가 좀 바뀌어서 그런지 요즘을 좀 보면 온라인 카페, SNS를 통해서 집주인들이 다 모이는 겁니다. 일종의 커뮤니티. 그래서 몇 평은 얼마, 일종의 가격 기준. 그다음에 얼마 밑으로 내놓지 말라. 호가 기준이라는 건데요. 이것을 정해놓고 이 주변에 중개업소들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중개업소 사장님들과 결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절대적으로 몇 평에는 얼마 이하로 내놓지 않고 만에 하나 그런 이하의 물량들이 나왔을 경우에는 이것을 허위 매물이다라고 막 바로 신고를 해 들어가는 겁니다. 하고 이렇게 특정 가격 밑으로 좀 싸게 내는 물량을 내는 그 중개업소는 왕따를 시키고 이런 게 요즘에 허위 매물 신고의 전형적인 행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사실 근데 허위 매물 신고는 우리가 꼭 필요한 제도이긴 한데 이렇게 악용되고 있는 게 좀 씁쓸하긴 한데 현재까지 접수된 허위 매물 신고 건수 어떻게 되나요? 정말로 많이 늘었습니다. 허위 매물 신고라는 게 제가 앞서도 말했지만 과거처럼 막 터무니없이 높게 부른 것들을 허위 매물 신고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작년 8월 같은 경우에는 이런 허위 매물 신고가 한 3,700건이었는데요. 올 8월 옆에 지금 빨간 건으로 나오죠. 2만 건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새 거의 6배 가까이 허위 매물 신고가 늘었거든요. 특히 잘 보면 아시겠지만은 연초 들어서 2월부터 저런 허위 매물 신고가 지금 크게 늘고 있는데 실은 저거 큰 틀에서 보면 불법 행위입니다. 그건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허위 매물 신고가 있게 되고 하도 집값이 뛰다 보니까 집을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그 집 주인들끼리만 커뮤니티입니다.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담합을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 정부에서는 어떤 방침을 결정했나요? 일단 저 허위 매물 신고를 잡아내는 곳이요. 한국 인터넷 자율 정책 기구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관계자 인터뷰들도 많이 들어봤었는데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신고가 허위 매물이다 신고가 들어왔을 때 이게 정말 허위 매물 신고인지 아니면 저렇게 싸게 내놓은 집을 막기 위한 악용하는 사례인지를 좀 분석하고 있는데요. 법 규정을 좀 적용하기가 만만치가 않은데 현재 국토부는 그래도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 현재 적용할 수 있는 혐의는 중개업자에 대한 업무 방해. 이게 무슨 얘기냐? 싸게 지금 물건을 거래하는 중개업소를 막
전화하고 왕따시키고 협박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는 해당 중개업소의 업무방해 아니에요. 그렇죠. 이 업무방해죄는 거의 형사상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걸 통해서 적극적으로 허위 매물 신고 부분을 단속한다는 게 국토부의 취지입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제 최근 집값이 상승하다 보면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중개 수수료도 덩달아서 뛰게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또 다른 불똥이 부동산 중개업소, 특히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가했는데요. 현재 좀 많이 바뀌어서 매매와 임대, 뭐 전세 계약 관련해 있어서 실은 이제 부동산 요율이 좀 바뀌었습니다. 뭐 살짝 전해드리면은 매매를 할 때는 거의 0.4에서 0.9%. 특히 9억 원 이상의 매매를 중개할 때는 0. 상한선입니다. 0.9% 내에서 협의한다는데 거의 상한선을 좀 받고 있죠. 옆에가 이제 임대, 뭐 전세 계약 같은 건데요. 전세 계약 같은 경우에도 좀 보면은 0.3에서 0.8% 정도가 이제 적용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국민들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너무나 높지 않느냐 이런 이제 이야기들 하소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제 퍼센테이지만 봤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중개 수수료는 얼마나 오른 셈이죠? 굉장히 오른 게요. 이제 가령 서울 집값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 집값이 한 2년 전에 평균이 뭐 4억 원, 5억 원대였는데 지난달 말 기준으로 서울 집값 평균이 거의 7억 5천만 원 선까지 오르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면 이제 7억 5천만 원이라니 평균 기준으로 좀 보면 집값이 최근 2년에 20% 올랐으니까 이 부동산 수수료율도 20% 올랐는데 제가 뭐 사례별로 좀 계산해 보겠습니다. 한 7억 5천만 원이다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이게 매매 가격 6억에서 9억 사이에 들어있기 때문에 0.5%의 수수료입니다. 그러면 7억 5천 곱하기 0.5 한 380만 원 정도의 부동산 수수료인데 요즘 부동산 수수료 이제 중개해 보시면은 이 10% 이 임대 과세이기 때문에 10%를 더 받습니다. 부가가치세. 그럼 당연히 거의 400만 원 돈이고요. 이게 매도자, 매수자 양쪽에 받기 때문에 이제 400, 이제 800만 원이 되는 건데 이건 이제 7억 5천만 원에 해당하는 경우고 요즘에 서울 집값 웬만하게 거래하면 대부분 9억 원이 넘게 되거든요. 그러면 700, 800, 뭐 10억 이상 되는 집에서 이제 1,000만 원대 단위가 나오는데 1,000만 원이 뭐 2천만 원 정도 아니겠습니까? 매도 매수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 국민 뭐 게시판, 청원 게시판도 보면 과연 이 정도의 수수료를 낼 만큼 우리가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의 문화도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뭐 저런 청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런 걸 또 보면은 중개업자 분들은 우리는 해주고 있다라고 하겠지만은 이게 최근 집값 급등에 워낙 국민들이 민감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또 다른 저런 부동산 중개 수수료의 문제까지도 나오고 있다라는 게 현재 시장의 모습입니다. 자, 어쨌거나 뭐 기이하게 부동산 가격이 높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집을 내놨던 집주인들이 변심해서 계약을 파기하는 일들이 또 자주 벌어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현재 집값이요. 순간적으로 너무 튀어 올랐거든요. 뭐 최근 한 3주, 4주 주간 상승률을 보면 주간이 0.4%, 0.4%, 0.5%. 지금 강남권은 저 빨갛게 돼 있는데 저기 주식이 0.5% 오른 게 아닙니다. 부동산이 매주마다 0.4, 0.5, 뭐 평균적으로 서울 집값도 0.4%씩 오르니까 당연히 이제 집값 급등, 집주인들이 저러면 집을 안 팔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많이 일어나냐면 계약을 다 해서 계약금까지 걸어놓는데 나는 집을 안 팔겠어. 이 계약 파기입니다. 계약금 포기하는 거죠. 네, 포기하고 2배를 이제 배상해 줘야 되거든요. 이런 행태도 나와 있고 심지어 중도금까지 지불했는데도 계약 파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계약파기가 되나요? 중도금은 이게 좀 다릅니다. 이건 소송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약금과 중도금은 좀 다른 성격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계약금 파기 때문에 오히려 뭐 매수자들이 호가리를 앓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현재 시장의 한 단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조만간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 안전 대책에 대출 규제 방안을 포함할 예정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아마 고강도 대책 나올 것 같습니다. 대출 규제도 있을 것 같고요. 공급 확대, 뭐 어느 지역에 새로운 공급 물량 확대한다 이런 대책도 곧 포함이 될 것 같은데 그중에 하나 거의 확실한 것은 임대 사업자들에 대한 혜택을 크게 줄일 것이다라는 것은 당연히 포함될 것 같습니다. 임대 사업자라는 게요. 이제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나는 8년간 집을 안 파는 대신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겠다라고 하면 대출도 많이 해주고요. 세금도 깎아주고 나중에 뭐 양도소득세, 종부세 다 줄여주는데 이게 너무 혜택이 크다. 왜냐하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현재 보통 집을 살려면 집값 대비 30%, 40%도 대출받기 어렵거든요. 근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최대
80%까지 대출을 받습니다. 이게 네. 허점이죠. 그러네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을 줄이게 되는 이 사업자 혜택 축소도 포함이 될 것 같아서 네. 그동안에 악용했던 소지들도 이번에 좀 근절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년 전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전국을 긴장하게 만들었던 메르스 사태가 있었죠. 확진자만 186명, 그랬었죠. 그리고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네. 이번에도 다시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다라는 보도가 어제 바로 나왔죠. 네, 예. 지난 주말을 거쳐서 오늘 지금 현재 가장 뜨거운 뉴스가 바로 이 메르스 환자 발생인데요. 첫 번째 환자는 61세의 A씨입니다. A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쿠웨이트를 출장을 병행을 했는데요. 그동안에 이 감염 경로 어떻게 들어왔나까지를 좀 보면 이 A씨가 8월 16일부터 9월 6일까지 이제 쿠웨이트에서 업무차에서 출장을 갔었던 모양입니다. 네. 그리고 9월 7일 날 귀국을 했는데 귀국 당시 이미 굉장히 면역력은 떨어져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설사도 많이 하고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다라고 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발열과 이 기침이 없어가지고 질병관리본부에서 그냥 통과를 한 거예요. 거기다 이제 쿠웨이트가 위험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2년 전에 풀렸어요. 거기서 이제 발병이 안 나서 그래서 그냥 통과를 했는데 바로 저 A 씨가 스스로 택시를 타다가 안 되겠다라고 해서 삼성 서울병원으로 갔고 그 즉시 검사하다가 메르스다라고 해서 이제 서울대 병원으로 가서 현재 격리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 짧은 기간에도 벌써 22명을 아주 가까운 데서 접촉을 했고요. 400명이 넘게 만났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디까지 퍼질지에 대해서 당국이 빠르게 조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 22명의 밀접 접촉자들 그분들 상황도 지금 궁금합니다. 네. 그 전에 일단은 속보부터 바로 전해드리면 그 A씨와 같은 비행기를 탔던 24살, 25살의 영국 국적의 여성 한 명이 지금 메르스 음성 판정을 받았다라고 하거든요. 좀 더 자세하게 이제 격리해서 치료를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벌써부터 이렇게 이 감염이 나오고 있는데 그 동안에 22명과 440명 어떻게 되느냐? 일단 밀접 접촉자 22명은 이제 검역관이 바로 앞에서 검역을 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 다음에 출입국 심사관이 있었겠고, 그 다음에 공항에서 빠져나올 때 휠체어를 타고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휠체어를 밀어준 도우미도 있고, 택시를 타고 나왔을 택시 기사분. 그 다음에 바로 삼성 서울병원으로 가지 않았었습니까? 거기에 있는 의료진에서 이제 22명은 밀접 접촉자, 바로 지금 자택 등에 격리돼서 검사를 받고 있고, 큰 틀에서 보면 한 440명 정도가 간접 접촉이 되고 있어서 지금 질병관리본부 당국에서는 이제 440명 정도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빠르게 조사를 한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환자 스스로가 메르스의 의심을 가지고 지금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상황이 펼쳐졌는데 앞으로는 이제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중요한 게요. 3년 전과 좀 다른 게 유전자 변이 이런 좀 의심이 가는 것이요. 당시에는 발열, 기침이 먼저 나옵니다. 근데 저 A 씨도 그렇고 발열이 지금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2주간의 잠복기 동안에 발열이 없을 수도 있고 오히려 설사가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에 일이 있다든가 혹은 본인이 발열, 기침 외에 설사 같은 것들이 굉장히 심하다고 할 때는 본인 스스로가 좀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앞서 말한 그 440명 중에서도요. 발열이 아니더라도 설사가 좀 잦다라고 하면 본인이 직접 이제 신고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3년 전에 큰 홍역을 한번 치르지 않았습니까? 메르스 사태라고 하는. 이런 일이 재발되면 안 되겠죠. 지금 정철진 칼럼니스트가 말씀하신 대로 본인 스스로가 좀 이런 접촉 사실이 있다라고 하면 한번 병원에 가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정부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방송 함께했습니다. 김윤의 굿모닝 9월 10일 월요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만드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